사업 기술 지키기, 기술 보호 실무, 특허 실용신안 제도. 모 중소기업의 대표인 김지식 씨. 회사의 사활을 책임질 물건을 발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던 중 우연히 재료로 사용하던 화학물질의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화학물질이지만 발견한 활용 방법이 워낙 유용하고 획기적이기에 특허를 내 보호받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의 활용 방법도 발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우입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새롭고 유용한 방법을 발견했다면 누구나 특허 제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특허는 새로운 진보성이 있는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20년간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보다 다소 완화된 제도로서 소발명과 개인 발명 보호에 적합한 실용신안 제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명한 또는 발견한 기술이 이러한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특허 제도와 실용신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제도. 새롭고 획기적인 것을 발견하면 특허 제도가 생각나게 되는데요. 특허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인가요? 네, 특허법은 발명자의 노력의 결과를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해 발명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특허법상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법칙 그 자체나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인위적인 약속인 게임 규칙이나 보험제도, 암호 작성 방법, 순수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또는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인 수학 공식, 경제법칙, 인간의 정신활동인 영업계획 등은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만류인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 자체의 발견과 이미 존재하는 천연물을 단순히 발견하는 것은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연물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된 새로운 화학물질 또는 미생물, 예를 들어 기름을 먹는 박테리아 등은 발명에 해당됩니다. 발명은 크게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물건 발명에는 기계, 기구, 장치, 도구 등 물품에 대한 발명과 조성물, 음식과 같은 물질 발명에 해당되며 방법 발명은 이미 존재하는 물건이나 물질에 대한 새롭고 유용한 활용 방법을 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송진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이므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송진이 개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개의 심장사상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송진 자체가 아닌 일정량의 송진을 이용하여 심장사상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한정하여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30년 무성적으로 번식이 가능한 식물, 1946년 변종식물, 1980년 박테리아, 1988년 하버드 마우스, DDT를 이용하여 해충 또는 알 및 유충을 죽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데요. 발명자는 발명적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람을 말합니다. 발명을 했다는 것은 발명자의 명예에 해당하며 발명자는 특허 증서에 발명자로 게재될 발명자 게재권을 가집니다. 특허법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 즉 무권리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에 대해 선출원주의 적용할 경우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허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발명자는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협력해 발명을 완성시킨 자를 말하는데 공동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발명이 특허로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 제도는 발명자에게 일정한 독점권과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은 특허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성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볼 때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출원된 발명이 종래에 공개된 발명, 즉 선행기술과 동일성이 없어야 합니다. 즉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 또는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표된 발명의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행기술 검색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12개월 이내에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보성이란 발명의 창작 수준 난이도를 말하는데요.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판단할 때 출원이 기존 기술의 단순한 집합, 취환 등이 아닌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 등록 거절 이유 중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진보성은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의 3요소에 의하여 판단하는데요. 목적의 특이성은 해당 발명의 목적을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구성의 곤란성은 해당 발명의 구성 요소의 선택 및 구성이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범위의 것을 말합니다. 또 효과의 현저성은 해당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특유의 효과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어야 함을 말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특허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하여야 하는데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벨과 에디슨은 동일한 시기에 전화를 발명했지만 벨이 에디슨보다 먼저 특허를 출원 등록하는 바람에 벨이 전화의 발명자로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발명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인, 대리인, 출원일 및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한 출원서와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을 기재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기재한 청구 범위 등의 명세서, 필요한 경우 기술 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한 도면, 그리고 기술 정보 활용을 위해 발명을 요약 정리한 요약서 등의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구 범위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형체가 없는 특허 발명에 대해 출원인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범위를 2개 이상의 청구항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청구항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만 포괄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게 되고 발명에 대해서는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으로 보충하게 됩니다. 특허 청구 범위가 좁게 설정된 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은 것이고 반대로 다수의 응용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특허의 경우에는 권리 범위가 매우 넓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출원서 작성에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리사의 조력을 받게 됩니다. 특허청은 서면 출원뿐만 아니라 전자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명이 출원되면 방식 심사, 실체 심사를 거쳐
특허가 결정되게 됩니다. 모든 특허 발명은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 되며 실체 심사를 통과하면 설정 등록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무효 심판이 청구되면 특허 심판원, 특허 법원, 대법원에서 순차적으로 특허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모든 특허 출원의 명세서, 도면 등이 공개용 특허 공보에 게재되어 발명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데요. 이것을 출원 공개 제도라고 합니다. 발명을 공개한 후에는 특허 출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심사 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기술 분야별로 담당 심사관이 실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실체 심사는 특허 요건, 즉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인데요. 이때 특허 거절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 등록 결정을 하며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설정 등록을 하고 특허 등록 공보에 게재하여 등록 공고를 합니다. 만일 명세서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보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지만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의 범위를 제한하고 신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특허 심판원의 거절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 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허의 유효성 등과 관련한 구제 절차를 3심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 2심 법원인 특허법원은 특허 침해 소송 및 유효성에 관해 전속 관할을 가집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를 받은 국가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출원과 특허 협력 조약 출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 국제 출원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허 협력 조약에 의한 국제 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 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마다 상이한 특허 출원 절차를 통일화하고 직접 출원 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행기술 조사 및 기술정보 수집 절차를 일원화시키는 등 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동안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침해이며 특허권자는 민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의 실시는 주로 발명자인 사업자와 이용자인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므로 그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업으로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 기술이 차용된 제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실시자는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로부터 민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는 침해 금지,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 청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실시권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허락받아 사용하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용신앙권 제도. 특허권으로 인정받으면 20년간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니 기술 보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은 출원 절차가 복잡해 제가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발명한 것들까지 인정받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소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네, 실용신안 제도는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개량 발명이나 소발명을 보호하고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적 고안에 대해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자국의 작은 기업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독일, 프랑스, 중국, 호주, 이태리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필이 굴러가지 않도록 만든 육각형 연필과 연필의 끝에 지우개를 붙여 편리하게 만든 연필이 있으며 자동차 트렁크 조명 장치에 낮과 밤의 자동 센서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모자, 휴대전화기의 전자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만든 안테나의 형상도 실용신안 등록이 예입니다. 이러한 실용신안의 태생은 특허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구조면에서 특허제도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특허는 물품, 방법, 물질, 미생물, 동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기술적 사상이면 보호 대상이 되나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만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즉, 실용신안은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방법, 화학물질 등은 제외됩니다. 둘째,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모두 등록 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보성 요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고도하여야 하나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당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고안에 의하여 너무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됩니다. 즉, 실용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진보성을 만족하므로 특허 발명보다 진보성이 낮아 소발명 보호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셋째,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출원 후 10년입니다. 실용신안법은 특허와 실용신안 간의 출원 종류를 상호 변경할 수 있는 변경 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용신안 등록 출원인은 그 실용신안 등록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출원은 원칙적으로 원출원을 할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권리 획득을 위한 전략상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에 진보성을 요구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로 먼저 출원하고 만일 원출원이 거절될 경우 실용신안 등록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은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호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해서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한편 실용신안은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작은 기업의 발명이나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특허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